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응답, 응달쌤입니다. 오늘은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검사 결과를 보자마자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는 병, 고칼륨 혈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칼륨 혈증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칼륨, 흔히 포타슘이라고 부르는 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신경과 근육, 특히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칼륨의 정상 범위는 3.5에서 5.0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5.0을 넘으면 경증, 5.5를 넘으면 본격적인 고칼륨 혈증으로 봅니다. 6.0을 넘으면서 심전도 변화가 동반되거나 6.5를 넘으면 응급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숫자만 보면 겨우 1, 2 정도 오른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먼저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지 이해하려면 우리 몸속 칼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속 칼륨의 98%는 세포 안에 갇혀 있고 딱 2%만 세포 밖, 그러니까 혈액 속을 떠돌아다닙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세포는 태평양 바다이고 혈액은 아담한 민물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평양에서 물이 아주 살짝만 흘러나와도 작은 민물 호수의 수위는 순식간에 확 올라가겠죠. 마찬가지로 세포 안에 칼륨이 조금만 새어나와도 혈액 속 칼륨 농도는 몇 배로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수치로는 4.0에서 6.5로 겨우 2.5 정도 오른 것처럼 보여도 사실 몸속 균형은 이미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 심장이 위험해지는 이유를 하나 더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심장세포는 안과 밖의 전기적인 차이, 즉 전압 차이를 이용해서 규칙적으로 뜁니다. 이걸 스프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평소에는 스프링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가 신호가 오면 탕 하고 튕기면서 강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고 곧바로 다시 팽팽하게 재장전됩니다. 그런데 고칼륨 혈증이 되면 세포 안팎의 전압 차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스프링이 이미 절반쯤 당겨진 상태로 걸려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 느슨해진 스프링이 살짝만 건드려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튕겨버립니다. 튕기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는 가만히 있어야 할 상황에서도 쉽게 건드려지고 삐끗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심전도에서 T파가 뾰족하게 솟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칼륨이 더 오르면 스프링이 너무 풀려버려서 아예 걸어놓을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됩니다. 튕기려면 일단 스프링을 다시 팽팽하게 당겨놔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신호가 와도 튕기는 동작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옆세포로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지다가 결국 신호 자체가 끊겨버리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렇게 심장은 점점 느려지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혹은 통제 불능으로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 얼마나 빨리 올라느냐입니다. 만성 신장병 환자는 칼륨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몸이 조금씩 적응해서 7.0에 가까운 수치에도 별 증상 없이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혈이나 약물, 조직 손상 등으로 칼륨이 몇 시간 만에 갑자기 5.5에서 6.0으로 급격히 오르면 몸이 새로운 균형에 적응할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훨씬 위험해집니다. 즉, 천천히 많이 오른 것보다 빨리 조금 오른 것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무서운 사실은 고칼륨 혈증이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무겁고 힘이 빠지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거나 어지럽거나 심하면 마비감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아무 증상도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환자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심장은 이미 반쯤 풀린 방아쇠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아무 예고 없이 완전히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판단하지 않고 혈액 속 칼륨 수치 자체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참고로 병원에서는 심전도를 통해 고칼륨 혈증의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칼륨 수치가 5.5에서 6.5 정도가 되면 T파가 뾰족하게 솟아오르고 6.5에서 7.5 정도가 되면 P파가 사라지고 PR 단격이 길어집니다. 7.0에서 8.0 정도가 되면 QRS파가 넓어지고 8.0에서 10.0 정도로 올라가면 이른바 사인파라고 불리는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건 심정지가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람마다 편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환자는 이 단계를 순서대로 밟지 않고 중간 단계를 건너뛴 채 갑자기 심각한 부정맥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칼륨 수치가 꽤 높은데도 심전도는 별다른 변화 없이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심전도가 정상으로 나와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전도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부정맥을 순서대로 혹은 완벽하게 예측해주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크게 3단계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심장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맥으로 칼슘을 주사하는데 10% 글루콘산 칼슘 10ml 또는 10% 염화칼슘 10ml를 2에서 5분에 걸쳐 정맥 주사합니다. 이 칼슘 주사는 칼륨 수치를 직접 낮추지는 못하지만 심장의 전기 스프링을 즉시 다시 팽팽하게 당겨서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응급방어막을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는 1분에서 3분 사이로 빠르게 나타나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지속되며 심전도 변화가 지속되거나 재발하면 반복 투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칼륨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속효성 인슐린 10단위를 정맥으로 투여하면서 저혈당을 막기 위해 50% 포도당 50ml, 포도당 25g을 함께 투여합니다. 투여 전 혈당이 100mg/dL 미만이면 포도당을 50g까지 늘리고 70mg/dL 미만이면 추가로 25g을 더 줍니다. 저혈당 위험이 높은 환자, 당뇨 없음, 여성, 신기능 저하, 저체중 등 인슐린 5단위 또는 0.1단위/kg으로 줄이는 방법도 고려됩니다. 함께 천식치료제로도 쓰이는 알부테롤, 살부타몰 10에서 20mg을 네뷸라이저로 흡입시켜 칼륨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킵니다. 다만 이 방법들은 칼륨을 몸 밖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숨겨두는 것이라서 몇 시간 뒤에는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칼륨을 몸 밖으로 완전히 빼내는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혈액투석이고 그 외에 장에서 칼륨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먹는 약으로는 소디움 질코니움 사이클로실리케이트, 로켈마, 급성기 10g씩 하루 3번 48시간, 파티로머 하루 8.4g부터 시작해 최대 25.2g, 소디움 폴리스타이렌 설포네이트 15g씩 하루 1에서 4회, 경구 또는 30에서 50g을 6시간마다 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계열 약제들은 다른 경구약과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수액과 이뇨제, 예를 들어 프로세미드 20에서 40mg을 이용해 소변으로 칼륨 배출을 돕는 방법도 있으나 효과는 소변량에 따라 일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심장을 먼저 방어하고 그 다음 칼륨을 잠시 숨겨서 시간을 벌고 마지막으로 몸 바토로 완전히 제거하는 순서로 치료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일반인이 언제 응급실을 고민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륨 수치가 6.0 이상이거나 새로운 심전도 변화가 있다면 곧바로 심장 모니터링이 가능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칼륨이 6.5 이상이면 심전도가 정상이더라도 응급치료가 필요하고 7.0을 넘으면 무조건 응급치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감이 있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수치와 상관없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고위험군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성 콩팥병이나 급성 신손상, 당뇨병, 신부전을 앓고 계신 분, 혈압약 중에서도 에이스 억제제나 ARB 계열 혹은 칼륨 보존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 칼륨 보충제를 드시는 분, 그리고 횡근융융증이나 용혈, 종양융해증후군 같은 조직 손상이 있었던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고위험군 환자에게 탈수나 감염, 조영제 사용이 겹치거나 설사나 구토, 감염으로 산증이 생기거나 최근에 새로 약을 추가하거나 바꾼 경우에는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터지는 병입니다. 증상만 믿고 기다리면 느릴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신다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혈액검사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오늘 말씀드린 수치나 증상 기준에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